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미중 갈등이 최악은 지났다는 분석에 상승했지만 국내 증시 단기적으로 과매수권에 진입해 있어서 좀 신중해진 분위기입니다. 상승 동력이 조금은 약해진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가 0.29% 오름세로 2,55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0.62% 약세입니다. 725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이 다시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5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기관이 300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3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58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47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138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는 보합, SK하이닉스가 1%대 내림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18만 2,3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0.58% 오름세로 거래가 34만 5,5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9% 강세 보여주는 가운데 현대차는 또 0.53% 내려갑니다. 거래가 18만 7,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73%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83만 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이 0.12% 약세, 기아는 0.34%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88,500원. 셀트리온 0.51% 하락하면서 거래가 15만 7,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오늘은 2차 전지 대표주들 흐름이 괜찮습니다. 알테오젠 1.9% 약세 보여주는 가운데 에코프로 형제는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9% 강세로 거래가 10만 6,500원이고요. 시총 4위 에코프로도 4.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5만 3,150원. 맞게 3위의 HLB도 0.54% 강세 기록 중입니다. 5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93% 약세입니다. 거래가 28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슈젤이 3% 가까이 내려갑니다. 34만 9,500원. 클래시스도 1% 약세로 6만 2,800원이고요. 반면 펩트로는 0.63% 오름세, 거래가 17만 5,500원으로 집계됩니다. 한편 파마리서치가 0.13%, 리가켄바이오가 5.2%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보안주가 급등합니다. SK텔레콤이 해킹으로 가입자 유심 정보가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내 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한싹은 지금 상한가를 경신했다가 조금 상승폭을 줄여냈습니다. 24% 급등세로 거래가 6,570원이고요. 모니터랩 16%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 5,010원입니다. 이렇게 샌즈랩도 11.5% 오름세로 9,08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공개하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에 자이글이 22% 가까이 상승세 시현합니다. 거래가 5,150원. WCP 역시도 13.05% 상승하며 거래가는 9,700원입니다. 반면에 애경케미칼 전 거래일에 상한가 경신했었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7% 약세로 거래가 1,090원으로 집계됩니다. 외환시장 상황 체크하시죠. 오늘 외환시장 1,440원 턱 밑에서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37원 선이었고요. 현재는 1,436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0.4% 오름세로 2,556포인트, 반면 코스닥은 0.5% 내림세로 725포인트입니다. 지금 ADR 지표상 120을 넘어서면서 양시장 단기적인 과매수권에 진입해 있는데요. 외국인도 한호 들어오더니 다시 돌아선 상황이어서 코스피 어렵게 만들어낸 2,550선 지켜낼 수 있을지 수급이나 환율 등 여러 요소들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좀 관세 우려가 좀 덜어지면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괜찮은 흐름을 시장이 보였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장 초반 흐름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안도 랠리를 지난주에 보인 건데 네. 최악 국면은 좀 지나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전 세계 증시에 다 반영이 돼 온 것 같다. 특히 네. 지난주에는 미국 시장의 3대 지수가 다른 나라 3대 지수보다 조금 좀 상대적으로 강한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전주에 조금 더 약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난 2주간 이렇게 지표를 보면은 미국의 지수들이 상당히 회복이 됐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특히 뭐 M7으로 이제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 미국의 아주 초대형주들 주가들이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뭐 회복된 이런 느낌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달 전부터 지금 더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네. 참 못 말리는 이제 테슬라인데, 어쨌든 미국 시장에 이렇게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안드랠리를 보이다 보니까 뭐 아시아권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시장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국면. 그래서 지난 2주간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니까 5%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좀 회복을 한 이런 국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네. 조선주가 뭐 완전히 이제 주도주를 자리 잡아가지고 네.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와중에 반도체 쪽이 조금은 좀 숨을 이제 쉬는 이런 국면이 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일주일간 보니까 무려 10%나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조금 반등하는 국면 때문에 우리 지수는 이제 2,550선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국면이 오늘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건데, 네.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베어마켓 랠리냐라고 봤을 때 베어마켓 이 전제가 돼 있다는 거는 베어마켓은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지는 걸 그 약세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베어마켓 랠리는 아주 가파르게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국면인데, 지금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등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것은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도 이 관세에 관련돼서 악영향이 실질적으로 매크로 지표에 나타나고 있는 건 없다. 네. 이걸 보고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시장은 좀 신중 모드에서 안도 랠리가 좀 펼쳐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도랠리라고 한다면 이제 안도하고 들어와도 됩니까? 국내 증시에 말이죠. 안도하고 들어와도 됩니까? 근데 국내 증시가 지금 어쨌든 최악은 좀 지나간 거고. 지나갔잖아요. 그 예. 밸류에이션도 뭐 워낙 쌌었지만 더 쌌던 국면을 한번 또 갔다 온 거고. 근데 지금 선행 PBR로 보면 한 0.8 초반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매우 싼. 예, 여전히 싼 국면인 것은 맞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의 그 관세 정책이 여전히 불확실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제까지 안도랠리성으로 조금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좀 시장 거래대금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 거래대금은 최근에 오히려 좀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면에서 그 조심스럽게 보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뭐 파는 국면이 좀 많았잖아요. 네. 계속 연속 며칠씩 이렇게 팔았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오늘도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계속적으로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이해하시려고 할 때는 현물만 보지 마시고 네. 선물을 꼭 읽으셔야 된다. 근데 오늘도 벌써 선물이 3,000계약 넘게 이렇게 사들어오는 국면. 그래서 최근에 엄청나게 과매도했던 선물 쪽에서 포지션들을 계속 쌓아 나가고 있다.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프로그램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시장을 조금 구출해낸 국면이 있다. 그래서 안도랠리가 어느 정도 2,550선까지는 왔는데, 과연 그러면 2,600을 뚫고 2,700을 뚫고 갈 수 있는 게 언제쯤 가능할 거냐? 시기는 제가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고유의 지금 호재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게, 지금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6월 3일 날 지금 대통령 선거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저는 뭐 여야 편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로 나오는 것만 보면 특정 정당이 이 다음 정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는 상법을 개정하겠다, 다시 내겠다는 거죠. 네. 근데 상법을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내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배당을 갖다가 이제까지는 종합과세 했잖아요. 종합과세 하면은 상당히 고액이나 아니면 대주주들한테 부담이 되는 이런 제도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분류과세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벌써 세금이 배당에 있어서 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대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속을 했던 이런 생각들도 야 그럼 나도 배당을 중간중간 받아서 내 주머니도 좀 채워볼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온기가 시장으로 펼쳐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만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보면 우리 시장의 고유의 모멘텀이 살아날 수도 있는 국면. 그러나 아직 6월 3일까지는 뭐가 어떻게 될지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지나갈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뭔가 우리나라 고유의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기업 지배 구조도 좀 개선되고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ROE 올라가고 리레이팅 되는 주가 재평가 국면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정책적 영향,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에 관한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목적이 증시를 좀 부양하려는 네, 목적을 기저에 갖고 있는 그렇죠. 거죠. 결국은 뭐 일본도 중앙은행에서 빠질 때마다 계속 사들였고 중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소위 뭐 국민연금 같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증시를 떠받쳐 줄 테니까 인민들은 주식을 사라라는 그러게. 이야기를 아예 신문 일면에다가 이야기를 그렇다고 할 보면 정도로. 우리나라도 만약에 정권이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다고 보면은 그쪽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우리나라 경쟁력을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측이 좀 있잖아요. 그렇다고 네. 보면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그 개선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는 뭐 몇천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아지는 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SK하이닉스도 지난주에 정말 그런 실적을 내놨는데도 주가가 신통치 않고 삼성전자는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예정에 있죠.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들이 아직 좀 뭔가 개운치 않나 봐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오늘도 보면 조금 오늘도 지금 조정이에요. 네. 네, 밀리고 있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도 또 나왔어요. 빙산이 다가온다. 아, 빙산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보이는 거는 요만한데 저 물 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영향 그리고 AI 수요의 영향 이런 것 등으로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물음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SK하이닉스에 대한 시장의 목표 주가 컨센서스 추이를 제가 하나 그려왔습니다. 네. 오른쪽 끝에 보시면 갑자기 뚝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왜 그러죠? 거의 뭐 5만 원 정도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28만 원 선에서 27만 5천 원 선으로 무려 뭐 5만 원 정도가 뚝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5천 원 정도 뚝 떨어졌는데 이게 뚝 떨어지는 게 다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지분율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렇게 보면은 네. 지금 위에 빨간 줄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왔습니다만 네. 작년에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그때 근처까지 지금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최근에 많이 팔았죠. 급속하게 파는 그런 국면이다. 이런 생각인데 그럼 거기서 더 내려갈 거냐? 그거는 앞으로의 그 IT 경기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좀 지배를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다를 건데 일단은 여기서 좀 멈칫거리고 있는 이런 수준이다라고 보시고 밑에 삼성전자를 자연스럽게 보시면은 밑에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마침내 50.0%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22년 말 23년 초 이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번도 이 수준까지 왔다가 다시 조금 위로 올랐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HBM 관련되는 그 수요가 조금 약화될 거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외국인들이 일단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를 지금 집중적으로 좀 많이 팔았다. 그래서 반도체가 거의 시가총액의 30% 내외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밀려버리면 우리 시장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뭐 올라와야지 되는 건데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올라와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 우리 지수들하고 거의 10%포인트 지금 수익률 차이가 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장을 좀 더 지금 할인하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팔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짚어주세요. 현대차는 관세를 맞고 있죠. 여기에 대한 우려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근데 일단 1분기까지 실적은 괜찮았잖아요. 그러면 현대차를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현대차도 실적이 좋은데 참 힘든 국면에 지금 온 거예요. 그것도 목표 주가로 아주 특징적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적은 무지하게 좋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환율 효과도 있고 하이브리드 같은 이제 고성능 이제 친환경차 이런 매출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적은 네. 좋은데 목표 주가 보시죠. 지난 한 달 동안 보니까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저걸 제가 퍼센트로 보니까 한 10%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이거가 영향을 좀 안 좋게 줄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네.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아주 단순화해서 보시면은 파는 가격이잖아요. 판매 가격이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이거 하나 보셔야 되고 Q 그럼 물량이 늘 거냐 줄 거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P 같은 경우는 관세를 올린다고 해도 그 현대차 당국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죠? 당분간은 재고를 소화하는 수준에서 P는 유지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판매 가격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Q 그러니까 물량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의 문제인데 지금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파는 물량이 한 100이라고 보면은 거기서 9% 정도가 관세 영향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도 미국에 있으니까 목표 주가를 당연히 내려야죠. 그러니까 낮추게. Q가 한 9% 정도, 10% 정도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트라고 하는 C라는 거는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1사분기 실적도 보니까 판촉비나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지난번에 8.7%에서 이번에 8.2%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면 이게 Q는 줄고 C는 올라가는 이런 국면이 2분기, 3분기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현대차의 실적 또한 이게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목표 주가도 거의 10% 이렇게 하향한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분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우려가 지금 주가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다만 현대차, 기아, 뭐 공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그 자동차 완성차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 그리고 여기는 또 배당을 또 많이 주고 하죠. 있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배구조 관련돼 가지고 이런 되게 앞서가 있는 이런 그 그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가의 매수에 좀 동참하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조선주 물론 조선 섹터 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조선주에 또 뉴스가 이번 주에 있는 게 미군 해군성 장관급 인사가 또 조선소 방문한다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도 같이 방문할 수 있다고 하고 조선주 이번 주 좀 눈여겨볼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펀드들이요. 국내 네. 펀드들도 수익률 차이가 좀 한참 안 별 텐데 조선주를 많이 갖고 있는 데하고 적당히 갖고 있는다고 수익률 성적 성격하게 차이가 나겠네요. 엄청 날 겁니다. 네. 오늘도 보면은 뭐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삼성중공업이 저렇게 5% 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캐치업을 하네요. 근데 여기도 뭐 이런저런 뉴스 플로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뭐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 걸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상선 뭐 미국에서 그 입학료 세게 받으니까 야 중국에서 만든 배 못 써.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팔줄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거 이제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갈 거. 왜냐하면 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게 85% 정도였어요. 싼 가격으로 이제 밀어붙이니까. 막 밀어붙이니까 네. 우리가 막 줄었었는데 우리 고부가 가치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에서도 좀 여유가 생길 것 같고 또 LNG선 관련돼 가지고 미국하고 계속 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걷다가 군함 관련되는 뭐 MRO도 있고 이 관련돼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조선 쪽의 문제는 도쿠가 차 있다는 거잖아요. 3년치, 4년치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계속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외국으로 가서 어디서 만들 수 있는 데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미군 뭐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필리지 조선소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가서 본 거고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수비 가가지고 필리핀 가가지고 여기 좀 임차해가지고 쓰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필리핀 수빅조선소. 옛날에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이 네. STX가 네. 인수했다가 네. 삼성중공업 비운의 조선소죠. 수빅조선. 오랜만에 듣네요. 삼성중공업도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자꾸 그 할 수 있는 데를 좀 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물량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밸류에이션을 계속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높아지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화오션, HD, 현대중공 없이는 최근의 조선주를 설명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PBR로 봤을 때 벌써 5배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자기의 기초 체력 대비해서 2배가 넘어가는 지금 조선주의 그 밸류에이션이다. 뉴스가 계속 좋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해는 갑니다만은 누가 가장 막차를 탈지는 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십시일반으로 뭐 오를 때마다 조금씩 포션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떤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확실히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될 조짐들이 여러 측면에서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비중, 사업 비중도 크고 생산 라인도 두고 있는 곳들이 미국 빅테크들이니까 애플을 비롯해 테슬라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크게 반등했는데 네. 만약에 이 국면대로 계속 간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점차 해소되는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 거의 다 빅테크들 주가 빠졌던 거 회복하겠네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쭉 보니까 지난 한 달간 봤을 때 테슬라 주가도 참 그 생각보다 좀 반등세가 강했고 테슬라는 물론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도저히 이제 그만두고 막 경영에 또 온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도 같은데 네. 요거 차트 하나 보실까요? 네. 제가 요거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2개만 선을 제가 끄집어냈는데 테슬라 보시죠. 테슬라가 지난 한 달 동안 보면은 회복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테슬라가 빨간 줄이죠. 그래서 네. 5%, 7% 이 정도까지도 지난 한 달 전보다 지금 고개를 들었다.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엔비디아도 여기 속해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여기 속해 있고 다 이걸 하나로 이제 집 대성한 지수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한 달 전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빅테크 우리가 봤을 때 뭐 M7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 다만 네. EU에서 애플하고 뭐 메타 이런 쪽에 이제 과징금 이런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걔들 두 회사만 조금은 따라오는 게 좀 시원찮습니다만은 다른 빅테크들은 이미 회복을 상당 부분 지금 해놓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뭐 누가 비싸냐 누가 싸냐 이걸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금 한 달 전 기준까지는 많이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그럼 어떨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뭐 기조적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런 생각들은 좀 안 하고 네. 아까 그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 뭐 SK 하이닉스한테 제목을 뭐 빙하가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관세 이런 정책이 앞으로 중국과의 대화가 어디로 튈지는 모르잖아요. 네. 유럽하고도 아직 뭐 크게 나온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중 모드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환율 좀 짚어볼게요. 환율이 1,40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또 좀 올랐네요. 1,430원. 10년물 국채 금리는 4.2%대 정도. 이게 계속 하향 추세였다가 다시 또 올라간다라는 거는 방향을 또 바꿨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 데 따른 어떤 반발인 건지.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너무 네. 급격하게 내려왔었잖아요. 추세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네, 70, 80까지 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미국 국제 10년물 수익률이 갑자기 4% 초반에 있던 게 4.5%까지 위협하면서 중국이 파네, 일본이 파네 뭐 그런 얘기가 흉흉하게 나돌던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빠지면서 미국 달러화 지수가 100을 마침내 하회하고 98까지 떨어졌죠. 까지 가는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급하게 떨어진 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 달러화 지수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달러화 지수를 보기 전에 그 원천이 되는 또 지표는 뭐가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미국 10년물 국채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4.5 갈 뻔했던 이 수익률이 지금 이제 다시 4.2%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달러화 지수도 100에서 다시 110으로 가는 그런 국면보다는 100에서 좀 서 있다가 슬금슬금 내려오는 이런 국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미국에서는 지금 뭐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페드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위쪽보다는 밑쪽으로 간다고 보면은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화 지수도 약세로 갈 수 있죠. 그럼 우리 환율도 원화 환율도 좀 밑으로 갈 수가 있는데 다만 중국에서 위안화를 슬금슬금 자꾸 절하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환율을 봤을 때는 1420선에서 지금 1440선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년 하반기 돼가면 1400을 하향 돌파해서 내려가는 국면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화는 약세로 계속 갈 가능성을 저는 배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긴 한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풀어주는 거 할 수 있는데 중국이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단 말이죠. 시장이라는 건 이제 미국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 개방도 있겠지만 금융 측면에서는 환율에 대한 부분을 또 건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환율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이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만약에 환율 조작국이라는 최고 수위의 어떤 제재를 위한 준비 작업이 들어간다면 이건 미중 간 환율 전쟁. 그러면 위안화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플라자 합의 때처럼 환율을 일부러 절상시키려고 막 위안화를 절상시키려고 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위안화를 절하를 시키려고 막 이제 계속적으로 노력한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환율 조작국까지는 급작스럽게 갈 가능성은 좀 작다. 그냥 관찰 대상국 이 정도에서 네. 좀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미국에서 이 환율 보고서를 매년 뭐 4월, 10월 이렇게 두 번씩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맨날 여기에 끼잖아요. 그렇죠. 관찰 대상국으로. 근데 우리나라만 끼는 게 아니고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든 웬만하면 다 껴요. 한국도 끼고 중국, 일본, 뭐 독일도 끼고 싱가포르도 끼고 다 이렇게 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환율을 만지고는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너무 급하게만 안 만지면은 뭐 환율 조작국 거기까지는 카테고리로 이제 지정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은근히 이렇게 하는 국면이 있다. 다만 환율이 높으면은 우리 수입하는 물가들이 높아지잖아요. 네. 우리 소비자들이 참 안 좋죠. 반면에 수출하는 회사들은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게 뭐 하나가 현상이 있으면은 정반합이라는 게 늘 있죠. 네, 한쪽은 수혜, 한쪽은 피해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한 10년간 우리나라 원화 환율을 보면 매년 한 3% 내외로 계속적으로 절하다는 이런 국면.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는 참 안 좋은 지금 환율 시장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년에는 미국 달러화 지수가 좀 약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 환율은 뭐 관찰 대상국 그거를 지정받든 말든 우리는 조금 밑으로 보면서 슬슬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환율을 가지고 크게 조작할 그런 국면은 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관우 더프리미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1%도 위태롭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드디어 12조 원 규모의 추경 심의에 들어가는데요. 정부와 국민의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신속하게 편성하겠다 여기에 무게를 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하게 추경을 늘려서 경제 마중물이 되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자, 두 당의 입장이 조금 엇갈리면서 합의까지는 또 진통이 예상되죠. 추경이 편성되기까지 한계에 다다른 우리 경제가 버틸지도 걱정인데 추경과 관련된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이창근 하남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기도 전인데 1분기 경제 성적표를 봤더니 역성장을 했습니다. JP모건은 우리 경제가 올해 0.5% 성장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부터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소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라고 보십니까? 혹시 그 진행자님께서는 작년에 우리나라 법인세 1위 기업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삼성은 아니고요. 작년 1위 우리나라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 한국은행이에요. 맞다. 제가 그래서, 뉴스 봤던 게 이제 갑자기 기억나네요. 예, 맞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삼성, 현대차, SK 하이닉스 이런 게 우리나라의 일종의 빅3 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법인세 1위 기업이라는 거는 이 자체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어떤 대기업들이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건데 대기업의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거든요. 한국은행이 이러저런 자금 운용 방식으로 생겼던 수익인데 한국은행이 뭐 정말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법인세 납부 1위 기업이라는 게 한국 경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맞습니다. 네. 예, 올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1, 4분기의 실적표도 나온 걸 봤을 때는 전망치 대비보다도 0.4%가 감소한 마이너스 0.2%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트리플 다운이라고 하는 설비 투자 그리고 소비 생산 모두가 다 감소인데요.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봤을 때도 투자 승수라고 해서 투자가 성장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의 기여도가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2%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경제가 또 수출 의존형 경제인데 수출도 GDP의 거의 50% 육박하는데 수출도 1, 4분기 때는 1.1% 감소가 됐어요. 하지만 관세 전쟁의 여파로 앞으로 트럼프와 2+2 협상을 하지만 이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또 이번 협상장에서 트럼프가 환율을 가지고 나온 상황에서 경제는 더 힘들 거다. 수출도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되고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장려할 수 있을지 그러한 규제와 관련된 부분도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성장률 역성장한 거 보면서 더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 분야가 잘못돼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분야가 다 안 좋았다라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력을 좀 상실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우리가 하고 있기는 한데 특히 이제 우리 소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여쭤볼게요. 1분기에 역성장을 했거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지금 처한 상황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전에는 장사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야기거리였어요.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언제나 장사는 안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셨죠. 네, 근데 최근에는 손님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소비 절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사를 문을 열어놨는데 아침부터 네.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를 근데 문이 닫혀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100만 폐업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의 그 통계
상으로 우리가 한 60%대까지 가져갔었어요. 근데 지금 2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19점 몇 %거든요. 뭐가 다시 자영업자 숫자가. 숫자가 우리가 네. 거의 평균값이 한 23에서 26 정도 했어요. 최근에. 근데 몇 년간은 계속 그렇게 유지가 한 3년간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한 OECD 자영업자 숫자가 5에서 6이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포지셔닝은. 그랬는데 지금 통계가 60%까지, 과거에는 한 60%까지 했습니다. 통계 수치가. 점점 줄어들었죠. 50%, 40%, 30%. 그다가 뭐에 50%, 30%, 20%. 전체 사업자 숫자에서 자영업자의 숫자가. 예.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 20%도 안 되는 19점 몇 % 정도 됐거든요. 19.8. 많이 줄었네요. 예. 그러면은 거의 이제 사실 이게 구조조정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는 경기가 이제 바닥 경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닥 경기가 거의 절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추경을 이번 주부터 이제 심의를 합니다. 12조 원 규모죠. 뭐 정확하게 12.2조인데 일단은 속도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쪽에 방점을 두고 계십니까? 속도전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의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도 지금 마이너스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재정이 투입이 돼서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상목 권한 부총리도 추경에 있어서 규모의 유연성도 시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 12조 2천억을 가지고 심사를 하면서 정부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약간의 정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금액이 늘어나야지만 심사를 하겠다. 이런 태도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전이 굉장히 시급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이 부분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렇다면 거시경제에 미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물가 상승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 채무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지금 1,000조를 돌파해서 1,279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인당 감당해야 되는 부채가 약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관리 재정 수지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100조 원을 돌파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한번 본다면은 2013년부터 2019년 정도 사이에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20조 원 내외였어요. 네. 하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4년간 적자 국채 규모가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채도 195조 원가량 발행하겠다 하는데 문제는 순정, 역시 적자 국채에 해당되는 겁니다. 순정 분량이 80조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 국가 채무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시적인 상황, 정부의 재정 건전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안 둘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속도전에 임하고 하루빨리 협상을 해서 최소한 마지노선이라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15조에서 20조 이걸 마지노선을 가지고 여야가 협상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네. 금액만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다 보면은 시기는 지납니다. 예.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너무 적다. 그러니까 지금 근본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 쪽이나 윤석열 정부 또는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됐건 최상무 권한대행이 됐건 기재부 장관이 됐건 네. 경제가 어려우냐 아니냐라는 걸 인정하냐가 일단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인정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 경제 어렵다. 제 얘기 그 얘기인데요. 지금 앞에서 우리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적자 재정이 문제라든가 채무 비율 증가를 얘기하거든요. 그 추경을 하면 당연히 채무 비율이 증가되는 거죠. 채무 비율이 증가되고 우리나라 재정이 쌓이고 건전성 문제가 있다는 걸 강조하려면 추경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더라도.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재정 건전성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채무 비율이 늘어나서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무슨 일이라 이거예요? 강조점을 먼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죽든 말든 어렵든 말든 가만히 냅두자라는 게 입장이면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야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왜냐하면 경제는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경기 호황기가 아닌 건 분명한 거잖아요. 경제가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그러면 일단 개입하자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추경을 하자고 말한 지가 벌써 1년도 더 지났어요. 근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계엄 일으켜가지고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제도 이걸 추경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경제가 어렵다는 건데 안 어렵다는 건지를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일단 빨리 소방수 역할을 하자. 다만 사이즈를 5조를 할지 50조를 할지는 논의해보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0.2%가 나온 충격적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은행도 놀랄 정도의 결과거든요. 그러면 신속하게 증액해서 빨리 하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증액해서 빨리 하자. 그렇죠. 증액이 먼저 가셨군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증액할지는 이게 국회라는 공간은 원래 협상하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 서로 뭐 약간 서로 주고받기 하는 거지. 야당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어.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당 주장 중에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정부나 여당도 반영할 수 있는 건 다 반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지난 경제가 어려운 지는 1년 이상 됐는데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하고 있다. 확장 재정이나 추경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이게 무슨 금기시 된 것처럼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말씀. 좀 오해가 있는 발언을 좀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추경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추경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경의 규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목 부총리도 유연성 있는 정액을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경을 하자, 속도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협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것은 35조 원, 여기에 못을 받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반대한 거지 추경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면요. 국민들이 부담으로 귀결되는 국가 채무 관리 재정 수지에 대해서는 동시에 투트랙으로 걱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함께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추경을 유연성 있게 정액해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경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제가 당부드린 것은 네. 민주당도 유연성 있는 정액으로 접근하셔서 하루속히 심사에 응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자, 안에 내용들을 좀 볼게요. 이제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안들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소상공인 1인당 연간 그 50만 원 상당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지원하겠다. 현금 지원이 아니에요, 이게 본부장님. 예, 맞습니다. 크레딧 지원 이걸로 이제 뭐 전기료나 가스비 같은 거, 공공요금 같은 것들을 이걸로 좀 낼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 금액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크진 것은 아닙니다. 연간 기준 네. 5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PC방 같은 경우는요, 이 50만 원 한 번 다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월 전기료가 100만 원 넘어가거든요. 산업용 전기라도 네, 네. 많이 쓰는 곳은 저희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희가 계속 요구하지만 전기세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은 따로 있지가 않아요. 일반용입니다. 산업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금 체계도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자꾸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고 있죠.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를 해달라 하는데 편입시켜달라. 예. 어. 다만 이제 지금 50만 원에도 지난번에도 보니까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50만 원이 적긴 적지만 이거라도 요구하는 영세사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더 바우처 개념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새 정부가 좀 체계를 잡아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아까 말한 요금제를 만들어주시든가. 일회성이 아니고. 예, 바우처를 해주는 거는 그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추경으로 이 50만 원에도 그거에도 좀 어떻게 해도 바꾸자. 한다. 그게 저희 입장인 거죠. 이 얘기로 그냥 넘어가 볼까요?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도 아직 결론이 안 나서 네. 어쨌든 민주당은 이번 추경 안에도 지역화폐 그 지원 예산을 포함시키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지역화폐 자영업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도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화폐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그건 뭐냐면 경기에 도움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일단 찬성하세요? 네, 찬성을 합니다. 그래요? 다만 어떤 점이 문제냐면 지역화폐를 하는데 무슨 하나로마트라고 좀 문제가 계속되는 부분이 있어요. 농협 하나로마트. 예, 농협 하나로마트. 왜냐하면 거기서 50% 이상이면 법상으로 50% 이상이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지역화폐가 되면 좋은데 그게 또 이제 마트나 이제 좀 큰 대형마트에 써버리면 우리는 사실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농협 하나로마트는 그런 데는 막아야겠네요. 좀 막아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효과가 지속적으로 크다. 그래서 지역 화폐는 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좀 부탁한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지역 화폐에 대한 사용은 내수 경기를 이게 살리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두 분께 이제 듣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맞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하는 게요. 제가 이미 지난번 출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민주당이 다행스럽게 이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최소 1조 원 정도로 축소한 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지급받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소비자 측면이겠죠. 그렇다면 그 논리는 하우 상박,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왜냐하면 지역화폐는 이전 소득이거든요. 이전 소득의 경제적인 효과는 이미 코로나19 시대 때 증명이 됐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수신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측면에서는 하우 상박의 원리를 적용하고 그리고 소상공인 측면, 공급자 측면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도 여러 유형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소상공인도 정말 마이크로하게 우리가 정교하게 나눠서 사용처를 정말 동네 상권, 내수를 살리겠다 그러면 정말 소상공인이 진정한 영세 소상공인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공급 측면에서도 우리가 제약을 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양쪽의 니즈를 다 충족시키면서 내수 진작의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주장하는 바고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전용 전기 요금 제도 수립도 마찬가지 측면인데 네. 그 부분도 일종의 규제 측면입니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 소상공인의 유형을 나눠서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그러한 크레딧을 제공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에 좀 더 집중적으로 선별 지원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수요나 지역 공급 화폐를 측면. 예. 수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화폐를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한 게 일괄적인 전국민 지급이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 당도 유연성 있게 당지도 얘기했는 부분이 정말 어려운 계층에 국한해서 간다면 간다면 지역화폐에 협상의 여지가 동의할 수 있는 거죠. 아, 협상의 여지가 예, 있는 근데 거다. 민주당이 아직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면 왜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도 공급처 측면에서 사용 가능한 곳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받으면은 당장에 내가 생활비 절감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마트나 아니면 학원비나 뭐 이런 데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취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하고 그런 영세 소상공인 공급체에 사용하게끔 한다면 윈윈 효과가 되는 거죠. 정책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예컨대 우리가 지역화폐라든가 쿠폰이라든가 앞에서 말한 크레딧 같은 거랑 네. 그냥 현금이 있다. 어느 게 더 구매력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가 뭔지인데 우리가 바우처라든가 크레딧 같은 걸 주는 건 용도가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특정 용도에 국한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역화폐라는 것도 예컨대 뭐 성남에만 쓸 수 있다,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다, 아니면 뭐 충청도 어딘가에서만 쓸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소비라는 게 충청도에 사는 사람이라서 충청도에서만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바우처, 크레딧, 지역화폐식으로 하는 건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게도 구매력의 승수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가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게 정책 목표라면 내수 자체에 도움이 되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가장 효과적인 건 당연히 현금인 거죠. 우리 현금이고 이왕이면 어려운 사람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소비 성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부자한테 100만 원을 주는 거랑 어려운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는 게 사용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100만 원 주면 여기는 조금밖에 안 쓰지만 여기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내수 활성화 자체는 어떤 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유동적인 어떤 현금에 가까운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고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 뭔가 별개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은 별도의 항목으로 묶어가지고 사용처를 부분적으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유도력 있게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 목표를 약간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수 활성화, 이건 소상공인 지원.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지금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 중에는 민생회복 지원금이나 있었어요. 그게 일괄 지급이고 실은 지역화폐는 지역화폐를 이렇게 일괄 지급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원래 민주당은 계속 지역화폐도 몇 조 원을 지급하자 그랬던 건 소상공인 지원의 용도였기 때문에 그거는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여러 가지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치고 지역화폐는 초지일과 민주당이
일정한 대규모 증액을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애초부터 이미 합의하고 이미 집행됐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화폐는 그러면 아까 구분지어서 민생회복지원금이나 현금 지원과 구분지어서 지역화폐만 놓고 보면 정책 취지에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라든지 그리고 원래 자영업자 지원들을 위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 우리나라 지역화폐가 원래는 지역에서만 지자체라든가 하도가 있는 건데 지역화폐가 대규모로 늘어난 계기가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뭐 최저임금 논란이 있으면서 자영업자분들한테 뭔가 보상해주는 성격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지역화폐의 재정 규모가 5천억 정도를 넘지 않는 사이즈였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뒤로는 이제 2조, 3조 정도 넘게 된 거는 실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그리고 그거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게 당시 이제 경기도 도지사였던 이재명 도지사가 그걸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화폐라는 개념 자체, 이 컨셉 자체가 이재명 지금 후보가 주도했던 걸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 정책 역사에서도. 네. 당연히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거 조금 설명드리면요. 그다음에 이제,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이제 약간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면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장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how to의 방법에서 어떻게 지급하느냐로 접근했는 게 지역화폐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 그래가지고 2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일괄 다 지급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게 논쟁이 되니까 방법론적으로 지역화폐를 얘기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가는 바우처를 다시 떠올리면은요, 그것도 일종의 방법론의 일종이거든요. 네. 하지만 과거에 바우처라는 게 도입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부루 가정에 아동이 쓸 수 있는 돈을 줬을 때 네. 한 끼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7,000원만 제공해요. 그러면은 10,000원을 먹을 수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불용액으로 다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바우처로 전용이 된 게 카드식으로 공급을 해서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뭐 A부터 Z까지 쓸 수 있다. A부터 Z까지 외에는 쓸 수 없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급처 입장에서는 금액은 제한이 없어요. 그게 일종의 바우처로 확대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예. 그 지역화폐로 만약에 그 지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려면 걱정은 그런 거죠. 이게 지역화폐를 썼을 때 일종의 할인 같은 게 일어나지 않나. 그런 걱정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 100을 쓰던 분이 지역화폐를 받아서 150을 써야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100을 쓰셨던 분들이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걸로 50만 쓰고 나머지 50을 지역화폐로만 쓰면 전체 100은 똑같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지역화폐에 남아있는 거죠. 저희는 사실 그런 생각까지는 이제 사실 총량제 같은 개념이에요. 네. 어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카드 얼마, 뭐 이제 지역화폐 얼마, 뭐 이렇게 현금 얼마 이런 식인데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용료가 들더라도 자기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얼마든 카드가 얼마든 지역화폐가 얼마든 많이 쓰면 저희는 도움이 되는 거지. 네. 에디 개념이지. 그거를 요거만 지역화폐가 조금 더 늘어났다고 우리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건 아니고 전부가 다 함께 증가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연말 연시 특수가 있었어요. 그게 거의 안 된 거거든요. 뭐 그렇죠. 소상공인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네. 네. 그리고 또 신학기 특수. 그러니까 저희 소상공인들의 입장에는 항상 그래요. 연말 연시는 좀 장사가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겨내자라는 그런 희망과 좀 기대감이 있어요. 대목을 기다리는. 그럼요. 근데 그 대목도 끝. 그 다음에 설날이라는 대목이 또 있어요. 그것도 끝. 그 다음에 신학기 2월 말에서 새로 3월 초에 뭔가 그것도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뭔가를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동네에서. 네. 근데 그것도 끝.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상황에서 네. 어떤 식으로든 그런 요구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으로 넘어가야겠네요. 그 연말 연초 소위 대목이라고 하는 거에 찬물을 끼얹은 시작점이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12.3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손실을 보상해 주자. 이걸 추경에 반영하거나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소위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여기에
대성공약으로 이거를 내걸겠다. 근데 이건 이제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었던 거고 상당히 논란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 기억에 지난번 본부장님이 토론 나오셔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직접 피해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하셨던 게 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재난 사회가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있죠. 그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눈에. 근데 사회적 재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뭔가를 심각하게 받은 거거든요. 산불과 같은 재난 네. 지역으로 선포되는 것처럼 예. 이런 것도 사회적 재난이다. 그렇죠. 소비가 줄어들었고 절대적으로 소비가 줄어들었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현격하게 떨어진 상황. 이 상황을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거는 바로 사회적 재난과 동일시하게 보자. 그렇다면 재난이니까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주장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사회적 재난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직접 보상의 근거로 삼는다. 사회적 재난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발 재난이기도 하고 국힘발 재난이기도 한 건데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뭐 이렇게 실제로 제도를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 약간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은 마음이긴 한데 그냥 그런 거는 실제로는 뭐 법률적으로 잘 가능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 21년, 제 기억에 2022년 1분기쯤에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3년 연속에 아마 그거는 국민들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누굴까? 하나는 자영업자분들, 또 하나는 어떤 이제 그 뭔가 대면 서비스업과 관련된 일자리에 있었던 분들, 예컨대 뭐 연극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쪽 분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OECD에 있는 다른 나라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재정 적자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원래는 이게 누적된 면도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랑 코로나 때 재정을 왕창 풀어서 발생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푼 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약간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아주 살짝만 풀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재정적 부담이 누구한테 갔냐? 결국 이제 앞에서 말했던 비대면 서비스업에 대면 서비스업에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이 그거를 다 어떻게 보면 떠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우리 계엄도 조기에 끝날 것 같았는데 꽤 길어지면서 한 4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 연시와 새 학기를 완전히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떤 뭐 개념적으로 사회적 재난으로 하냐 아니냐는 뭐 토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너무 어려운 처지가 됐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권이 뭔가 합의해가지고 이 명분은 뭐 약간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사태로 인한 어떤 이거는 뭐 도의적 책임 또는 어떤 이제 지원의 의미, 응급 지원의 개념으로 저는 일정한 정도 합의가 가능한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의미 있는 아이디어고 제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지만 경제학자로서 저는 일단 단연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국민의힘이 계엄을 일으켰고 탄핵이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일원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정부의 시책에 전 국민, 전 소상공인, 전 자영업자가 다 따른 그러한 정책의 피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19 사태하고 다르게 이번 사태 때는 마치 풍선효과처럼 한쪽에 손해보는 쪽이 있으면 한쪽에는 이익을 보는 쪽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이후에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게 국민의힘만의 몫은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거리투쟁도 한 몫을 했거든요. 물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엄, 탄핵 손실보상금이라 그럴까 같이 이걸 지급한다. 이것은 정말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고 오히려 도덕적 해이만 초래할 뿐이고 어떻게 그 손실금액을 추정하겠습니까? 코로나19 때는 그러한 정책에 따른 피해이기 때문에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 포함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연간 70조 원 가까이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우리가 한다면 접근하는 방식은 정부가 제안한 것처럼 크레딧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을 정말 마이크로하게 세그멘테이션해서 정말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어떻게 하면 대출 상환 연장해주고 어떻게 하면 세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완화해주고 소상공인 전용 제도를 만드느냐
그런 데 초점을 맞춰야지 손실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경제학자로 저는 단연코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네. 손실보상이라고 그런 용어 자체 가지고 매몰될 필요는 없고 그러면 내수경제 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이름을 좀 더 그러면 그렇게 뭐 손실보상금이 그렇게 좀 그렇다 하면 지금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매출액이 3분기 그러니까 4분기죠. 4분기와 1분기에 매출 감소액이 50% 미만 사람들이라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건 지표상 볼 수 있거든요. 전년 대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수경제 회복지원금 이런 명목으로 이름은 제가 그냥 지금 용어가 가칭이라고 그래서, 치고 예 그런 개념이라도 접근 어프로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골목 상권 소위 말하는 민생 경제를 좀 더 이렇게 좀 회복하는데 복원하는데 그러니까 미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용어 개념을 매몰될 필요 우리 이제 앞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뭔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경제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나 이게 도덕적 해이란 말을 좀 갖다 붙이기 뭐한 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써야 될 어떤 당연하게 인정되는 건 뭐냐면 경기 변동에서 경기 하강기이거나 외부적인 예상하지 못한 쇼크가 온 경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가 왔다든가 카드 대란이 왔다든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든가 그런 경우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뭔가 지원 정책을 펴요. 근데 이거는 이 계엄이라는 건 어떤 누군가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저런 정책 판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외부 쇼크가 온 거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게 무슨 경기 변동처럼 주기적으로 있는 계엄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계절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예상하지 못하는 게 확 왔는데 여러 가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약간 어려운 상황 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세제곱으로 어려워진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원래 우리 정치라는 게 법으로 다 정해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추경이라는 걸 왜 하냐? 굳이 예산 편성이 있는데도 추경을 하는 이유는 어떤 판단으로 추가적으로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이라는 거 하는 것처럼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존의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농가부채 탕감 같은 걸 여러 번을 걸쳐서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농가부채 탕감은 되는데 자영업자는 이건 지금 탕감 이슈는 아직 아니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거 지원하면 안 되는 이유 뭐가 있냐. 그리고 이걸 한다 그래서 도덕적 회의가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뭐 계엄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덕적 회의와 관련돼서 벌어질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잘못과 아무 관계가 없는 외부 쇼크로 예상하지 못한 일로 벌어졌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일로 벌어진 거를 약간 수습하는 관점이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도덕적 회의를 우려하는 일반론이랑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계엄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 이 부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이 네. 계엄과 탄핵에 의해서만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국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이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집권 이후에 관세 전쟁으로 인한 수출 위축. 그래서 지금 경제는 우리가 경제 지표에서도 봤지만 GDP 1, 4분기가 마이너스 0.2%에 기여한 것은 건설 투자, 설비 투자의 마이너스, 민간 소비, 정부 소비의 마이너스, 그리고 수출의 마이너스가 다 복합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가 과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설사 민생 회복 지원금이든 아니면 자영업자 손실 보상금이든 계엄에서부터 탄핵에 이르는 기간까지만 우리가 계산한다고 한들 그걸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벗어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제는 우리가 더 힘들다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계엄과 탄핵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 영세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 앞으로 경제가 얼마만큼 더 어려워질 걸 예측해서 우리가 과거에 한시법 만드는 것처럼 올 한 해 아니면은 내년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최소한 1년 정도의 법을 한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제안처럼 전기료를 전용 전기료를 만들든지 아니면 세금에 관해서 일시적으로 1년에 한해서 세율을 낮추든지 이런 식의 접근이 맞는 거지 어떻게 계엄에서부터 탄핵 그 시간까지만 딱 잘라내서 이 소상공인들 매출이 그거로 인해서만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손실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년간 앞으로 경제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예측한다면 그런 형태의 안정적인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이게 어려운 난제이긴 한데 아마 이게 만약 시행이 된다면 기존 법
말고 아마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한다면 특별법이든 집행을 뭐,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시적인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대한. 특별법으로 네. 아마 한다면 하겠죠. 근데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전례도 없고. 그럼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왜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치유? 나도 계엄 때문에 피해를 봤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여러 문제들이나 논란거리가 분명히 다분하다라는 점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관련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공약들도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때마침 지금 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안건이 또 지금 불거졌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는 부분을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소상공인 업계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자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지역별로 좀 차등해서 적용하자. 이거 노동부에서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논의를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미 10,000원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예, 올해죠. 올해 처음으로 예, 10,000원 예. 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아시아권에서 제일 높은 최저임금입니다. 아시아권에서. 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업종별로 규모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 있고요.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일하시는 분들이 기술력이 좀 높으신 분들이 있고 기술력이 좀 낮지만 그들의 진입을 받아야 할 그 업종이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든다면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저임금 미만으로 높은 업종이고 그리고 일하는 그 강도가 네. 사실 되게 낮은 업종이에요. 그렇다면 그 업종에는 단순 쉽게 말해 단순 노가다로 표현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트를 가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경단년이라든지 또는 노약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50대 이후에 재취업을 바라는 또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청년 중에서도 단기 또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최저임금이. 그렇다면 그런 업종만큼에도 한시적으로 해도 한번 해보자. 그게 저희들의 입장인 거죠. 한시적으로라도 해보자. 예, 한시적으로도. 한 번도 이제 사문화돼 있었으니까. 네, 사문하니까 그게 저희 이제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법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토 규모를 봤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역별 물가는 또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주장하는 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다만 저는 지금 대선을 앞둔 시기에서 급하게 이거를 조정하기보다는 대선 이후에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는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지금 우리가 과거에 본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2차례 급격하게 인상한 이후에 네. 그리고 10,000원을 돌파했고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는 월급이 지금 209만 원이지 않습니까? 한 달 월급이. 네.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부담을 탈피할까 하다 보니까 쪼개기 알바식의 그러한 나쁜 일자리도 생겨나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정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여야가 이번 대선 36일 남았는데 네. 이 36일 안에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공약도 좋지만 대선 이후에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이제는 이것을 한 번쯤은 바로잡을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죠. 우리 이제 두 가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최저임금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용어가 최저선을 지키는 임금이 원래 최저임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최저선을 전제로 이렇게 더 위로 올리는 차등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최저를 무너뜨리는 어떤 지하실로 내려가는 차등을 얘기하는 건지 아래로 내리는 차등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최저를 완전히 쭉 낮추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최저의 기준을 이제 각기 그렇죠. 두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의 원래 취지에 맞냐 이게 하나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종별 차등과 지역별 차등은 있는데 예컨대 지역별 차등은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일본도 지역별 차등을 하고 있고 미국도 지역별 차등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한국적 현실에서 지역별 차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17개 광역지도가 있는데 네. 쉽게 말해서 그냥 광주랑 부산은 뭐 시간당 8,000원인데 서울은 시간당 10,000원이다. 예.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일이 벌어질 거냐면 네. 청년들 서울 이동 촉진법으로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아, 더 높은 시간당 10,000원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더 일종의 그 상경한다? 어떤 낙인 효과가 작동을 하는 거죠. 야, 우리 동네는 8,000원이래. 야, 내가 사는 동네는 8,000원짜리 동네야. 근데 서울로 가면 10,000원을 받을 수 있대. 그러면 청년이라는 존재는 단지 지금 나이가 20대, 30대인 것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50년, 60년, 70년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학을 매개로 수도권을 많이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이제 미래까지를 내다보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별 차등제를 하는 거는 지역 경제 초토화법인 거예요. 지역별 차등을 하는 거는. 왜냐하면 지역을 더 높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서울이 8,000원이고 지역을 10,000원도 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실은 이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임금이라는 게 가장 결정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제 그 동네는 점점점 어떤 고령층 중심으로 되는 거고 청년들은 다 수도권으로 내쫓는 걸로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금 말한 지역별 차등의 원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업종별 차등도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뭐냐? 차등을 만들면 그리고 한때 보수 쪽 국힘의 어느 국회의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하자 그 얘기는 외국인 노동자 촉진법인 거예요. 그거 역시도. 임금을 좀 싸면 상대 임금이 싼 외국인들을 더 고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국인 고용 기피법인 거죠. 기피 촉진법인 거죠. 원래 고용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이라는 게 예컨대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편의점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있으면 반도체 업종 최저임금 따로 있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최저임금과 월등히 많은 걸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뭐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이분들이 최저임금 대상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전제로 한국으로 치면 음식, 숙박, 도소매업이라든가 사회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쪽 분들을 중심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좀 많이 과도하게 올린 거는 좀 그 어떤 취지는 그랬지만 부작용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 뒤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2개 년도를 제외하고는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보다 낮게 계속 올렸었어요. 2년은 더 높게 올렸지만 나머지 3년은 더 낮게 올렸었거든요. 윤석열 정부도 그 기조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그동안 지나치게 많이 올렸던 그 2개 년도의 후과 때문에 이제 더 이게 이슈가 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일정한 정도 소상공인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고려해서 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상회해서 올려서는 안 된다. 그거를 비슷하거나 조금 밑에 방식으로 올리는 걸 해가지고 이거를 안정화시키는 걸로 가면 되는 거지 이거를 업종별 차등이나 지역별 차등을 하려고 그러면 제도의 취지라든가 앞에서 네. 말씀드렸던 부작용을 오히려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분 다 말씀하시겠어요? 누가 먼저 말씀? 위원장님 먼저 제가 하시겠어요?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임금 격차에 따라서 일자리를 따라가는 것은 노동경제학의 지극히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두 가지를 조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가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부분은 생활 물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최저임금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물가가 다르다는 것은 지역별로 생활비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역별 차등 적용의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자는 거는 최저임금이 지금 단일로 1030원인데 그 1030원을 다 낮추자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직무 성과급이 우리 존재하듯이 업종별로 강도가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업종별의 최저가 다 달리 적용되는 기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최저임금법에서 적용하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을 준다. 그것에 위배되진 않아요. 그거를 통계를 놓고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할 때마다 좀 깊이 있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삶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소상공인들의 삶 속에. 네. 사실 이 아까 우리 그 위원 두 분께서도 말씀하신 이게 개념이 대기업들은 이미 최저임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대기업 노동자들도 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 최저임금 얘기할 때 보면 항상 우리는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는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업자 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중에 가장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집단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노동계에서 얘기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금 현실, 그러니까 지불 능력은 정말 이 사람들이 감내할 만한가?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폐업해라. 그럼 그만둬라.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국가가 이 소상공인들이 폐업하잖아요. 사회적 비용은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무슨 대기업들 몇 개 망했을 때, IF 때 망했을 때 뭐 난리가 나. 국가 부도 소상공인들이 전부 무너지는 순간 우리나라는 영원히 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용들을 다 취약계층에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 재취업할 수 있거나 재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이미 빚더미에 안아서 폐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정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경영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포인트가 저는 임금인데 이 임금에 대해서 접근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얘기하고 그걸 결정져요. 우리들의 입장은 전혀 들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또 말씀 마무리. 시간이 네. 없어서 네. 다음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목이 메었네요.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제입니다, 정말. 용감한 토크쇼 직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